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소범 기자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교보문고가 어김없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시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총 90분의 소설가분들에게 연락을 드렸고요. 그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50분의 리스트를 취합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추천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출간된 도서에 한해서 국내, 국외 상관없이 5권까지 추천을 받았고요. 그중에 중복으로 추천이 많이 된 순서대로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올해는 좀 어느 해보다 뜻깊은 리스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방송 진행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따끈따끈한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문학동네에서 근무하고 계신 강윤정 편집자님 모셨고요. 그리고 문학평론가 조대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동네 편집부 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조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책을 오늘 네. 5권 선정된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다 읽으셨나요? 네,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전에 출간됐을 때 읽었던 소설이고, 사실 고백하자면 이 소설은 제가 가지고만 있었다가 이번 기회에 추가로 읽었던 소설인데요. 커버를 벗겨주셔서 지금 어떤 소설인지 모르시는데 그렇군요. 이제 아니 차차 이제 차차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까보도록 드리겠습니다. 까보는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3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두고두고 해야 되나? 누구도 할까요? 3위는 공동 3위입니다. 총 6표씩을 받은 임선우 작가님의 유령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지아 작가님의 아버지 해방일지입니다. 두 권 다 각자 6표씩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희가 해볼까요? 한 권씩? 아마 임소호 작가님 첫 소설집 기다리신 분들, 문일지 따라 읽으시는 독자분들이라면 많았을 거고, 아마 그 소설 단편 소설들을 꾸준히 따라 읽어왔던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보면 예상했었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담, 기이한 존재라고 했을 때는 좀 오싹하다거나 나랑 완전히 좀 구별된 어떤 존재, 세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령의 마음으로가 좀 특별한 지점은 그런 구별짓기가 없다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전혀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은 별일 다 있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화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듯이 읽게 되는데, 그 관계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흡수되는 관계에서 생겨난 어떤 온기 같은 거, 온화한 느낌 같은 거, 그것이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았어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마음에 파문을 남기는 소설집 한 권이 탄생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낯선 소설 처음으로 이름을 접해보셨다면 이 소설로 임선우 작가 이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공동 6표를 받아서 3위에 랭크된 작품이 바로 보여주시죠. 네. 정지아 작가님의 정지아 작가님 아버지의 해방일지 책입니다. 올해 많은 서점들에서 아마 올해의 베스트셀러로 꼽힌 책이 아닐까 싶고, 제가 알기로는 10만 권 이상 10만 권이요. 네, 어디선가 그런 수치를 봤습니다. 10만 권 이상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올해 베스트셀러가 되게 된 어떤 과정들도 좀 흥미롭기도 하고, 사실 입소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 아버지의 빈소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목격과 술회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아버지라고 하는 한 인물을 다시 이렇게 되감게 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딸인 자신을 포함해서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빨갱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사상범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연좌제로 가족들도 모두를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고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아버지인데, 경찰들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작은 아버지, 이런 분들과 결국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그냥 오죽하면 그러겠냐, 사람이니까 다 그래도 걔는 사람이 그래도 착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묘하게 따뜻한 온정으로 이렇게 그런 사상이나 어떤 서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무화되는 장면들이 종종 그려지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좀 따스한 울림을, 이 책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남 출신인데 이 구례의 입맛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렇게 생생한 사투리를 책에서 만나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좀 읽어볼까요? 약간 사투리로 그러면 고향 납두고 어디로 간다냐? 풍갱은 사람 아니다냐? 아 모르는 사람인 게 총질을 해대제 구례 사람들끼리는 안 그랬어요? 꼴갱이든 퍼랭이든 노상 얼굴 보고 살았는데 총이 겨눠 지가니? 너무 잘 읽는다. 원어민이다 확실히. 내가 읽은 거랑 너무 달라. 저는 이걸 엄청 천천히 읽었거든요. 그 인토네이션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향 납두고 어디로 간다냐? 아 술값이라 취소. 술 기운 떨어지면 또 올 것이마. 나가 알아서 챙길란 게 동상에 신경 쓰지 말고 해. 진짜 이렇게 너무 이거 이거는 살려주셔야겠다. 오디오북으로 하겠는 그렇죠. 이거는 오디오북으로 해야 오디오북으로 되겠는데. 만들어도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데 또 이게 그 활자로 보면 모르지만 들으면 이해가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2위 7표씩을 받은 2위 작품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기억 니은 순으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작가님의 마음에 없는 소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 이렇게 두 권이 되었습니다. 5권 중에 유일한 해외 저자의 책으로 선정이 된 책이고 그리고 김지연 작가님의 마음에 없는 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서 임선호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첫 소설집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꼽아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레즈비언 커플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들 혹은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억압 내지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담겨 있고 또 마지막 작품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공원에서 같은 작품을 보면 그 이제 여성 화자가 견뎌내야 됐던 어떤 폭력과 억압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는 또 여러 가지 톤으로 담겨져 있는 굉장히 다채롭고 또 멋진 소설집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에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막 만장일치라는 거를 홍보하고 그런 홍보 문구에 쓰는 이유가 뭐 조대한 평론가도 잘 아시겠지만 심사 자리에서 그렇게 뭐 취향이나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고 좋은 문학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누군가를 고른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독자분들한테 알리려고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이 고른 작가가 태어났다, 등단했다 이렇게 많이 2018년에 알렸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쓰시는데 저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이분의 이 자연스러움 어떤 자기적인 짜여진 틀이 정해진 특히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한정된 분량 안에서 이렇게 꽉 짜여진 빽빽한 밀도로 쓰는 단편이 사실 한국에는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김지연 작가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쓴다는 것, 대사도 그렇고 뭔가 억지를 써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생각 대신에 우리가 사는 어떤 아주 평범한 일상을 딱 이렇게 끊어서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총 5권의 책이 선정이 됐는데 두 분의 소설가가 첫 소설집으로 5권 안에 포함이 됐어요. 저희가 이 리스트가 뭐 독자분들이 선정해 주신 좋은 리스트도 있지만 어쨌든 동료 작가분들이 꼽아주시는 리스트다 보니까 그 말인 즉슨 이 두 분의 작가분들에게 동료 작가들이 보내는 어떤 기대와 지지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에 소개해드린 5권 리스트 말고도 리스트 전체에도 또 젊은 작가분들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좀 두드러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한국 문학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해볼 책은 5권의 선정 도서 중에 유일한 해외 저자의 도서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인데요.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작품으로 아마 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분의 최신작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부커상 최종 후보였던 작품이기도 해서 해외에선 이미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오 윌리엄은 내 이름 루시 바턴의 일종의 후속작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 바턴이라는 소설가인 화자의 이야기를 다룬 게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고 오 윌리엄은 그 루시 바턴의 첫 번째 남편인 윌리엄의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2, 3년간의 시간을 전 아내였던 루시 바턴이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입니다.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루시가 이게 관찰을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재발견을 해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 사람의 어떤 생애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의 어떤 근원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이라고 해야 될지 그 막 헨젤과 그레텔 묘사가 나오잖아요. 어두운 숲속에서 옆에 있으면 나에게 어떤 든든함이 되줬던 것만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환상조차도 이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너절하게 조금씩 벗겨내고, 근데 그게 단순히 이 사람을 되게 깔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혹은 또 한 명의 존재로서 이렇게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내가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환상도 벗겨내는 그런 장면들을 좀 읽으면서 좀 감탄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품위와 어떤 권위가 있던 남편이었던 오 윌리엄이 70이 다 돼서야 자신의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역사가 정말 일부였던 것뿐이구나라고 완전히 세상에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전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쓴다는 게 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가까웠던 사람이어도 이렇게까지 미스테리로서 나한테 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잘 그려내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1위 작품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10표를 받은 작품입니다. 두구두구 할까요? 두구두구. 네, 올해 교보문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 소설 대망의 1위 작품은요, 김현수 작가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뽑혔습니다. 이 책을 아마 예상하신 분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출간이 된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 정말 좋더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하고 다녔고요. 그래서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작가님이 너무나 그동안의 시간을 본인의 40대를 거치면서 뭐 개인사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또 우리나라의 뭐 세월호부터 해서 팬데믹까지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비관주의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비관이 세상은 이제 잘 될 게 없고 계속 나쁜 쪽으로만 흐르고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비관주의로 계속 빠졌는데,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관주의는 가짜 비관주의자였던 거다. 진짜 비관이라는 것은 여기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더 좋아질 게 없는데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게 이제 진짜 비관주의의 시작이라는 되게 특별하고 인상적인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진짜 비관주의자가 되어서 내 이 한 번뿐인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너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을 때 그 고민에서 시작된 작품들이 이제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입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미래라고 하면은 뭐 안일미자 올레자니까 아직 오지 않은 어떤 훗날의 이야기를 보통 이제 미래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인물들은 그 미래를 한번 보고 그 미래를 기억해서 그 미래를 따라가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막 거꾸로 진행되는 것도 나오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미리 이렇게 소설로 한번 쓰고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해석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런 작가님의 고민이 더 느껴져서인지 굉장히 또 다르게 다가오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견 작가시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학에서 어떤 분명히 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작가님인데, 그분이 뭐랄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 시간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해주는 소설가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작가 그리고 어른이 우리한테 있어서 다행이고 살아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런 소설을 써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독자로서도 들었지만 아마 동료 작가분들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던져서 올해 소설로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소설 읽으면서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내가 읽고 싶었지, 이런 걸 내가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충만해지는 독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좀 막 약간 홀리해지면서 영성의 기운을 어떤 그런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소설집입니다. 이쯤에서 1위를 하신 김은수 작가님의 뭐랄까요, 수상 소감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현수입니다. 2022년에 9년 만에 단편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펴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좀 약간 비관주의에 빠져서 그 소설을 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고 진짜 비관적인 전망이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과연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이야기가 가진 어떤 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이야기가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좀 회의도 들고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상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나은 상상이 단지 뭐 몽상이나 상상이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처럼 좀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고 보니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더 생겼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 6편을 수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2014년에 제가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썼던 소설 2편을 또 합쳐서 이번에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소설집을 펴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료 소설가들이 그 눈이 아주 매서우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제 소설을 좀 좋게 읽어주셨다고 하니까 뭐랄까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 칭찬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쓰는 이 글들이 좀 도움이 되는가, 뭐 그분들이 이제 소설 쓸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뭐 독자분들이 읽고 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데 다 저희 동료분들, 저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읽고 도움을 받고 하시는 분들의 칭찬이어서 좀 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내년에는 되면 뭐 아주 좋아질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항상 우리한테 인생에는 뭐 항상 문제가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최대한 뭐 힘 닿는 데까지 다 맞서 보시고요. 혹시 힘들면 저는 쓰러져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줄 사람을 다른 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좀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손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 실린 소설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전하는 소설들이어서 새해 인사와 함께 제 책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좀 새해 부탁 말씀 드렸던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같이 얘기한 5권 말고 다른 리스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중견 작가분들과 젊은 작가분들의 작품이 좀 고루 사랑을 받은 한 해였어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뽑은 소설뿐만이 아니라 실제 뭐 판매라든가 출간 종수라든가 그렇게 좀 골고루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풍요로운 일이고 흔치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루 여러 세대의 사랑을 받는 여러 세대의 작가가 같이 있어줘야 저희가 동세대 작가들하고 같이 나이를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윗세대 작가들한테서 얻는 무언가도 있을 거잖아요. 어찌됐건 소설가들이 뽑은 소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되게 문학적인 타이틀이잖아요. 믿고 저 좀 골라서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연말연시에 나누는 많은 대화들이 있지만 이렇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너 올해 제일 뭐 재밌게 읽었어? 라는 거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번쯤 나 올해 읽었던 책들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 책은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으니까 내년에 읽어야겠다 하고 내년에 미루기도 하고 책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획 세우기에 좋은 시기가 또 연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독자분들도 저희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그래서 내년에 읽을 책들도 좀 계획해보는 그런 연말연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풍성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